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에 대한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직접세 개념으로 이제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천징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가 뭔지,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또 누가 되어야만 하고 어떠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원천징수 세율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원천징수 세율이 소득마다 각각 다른데요. 어떻게 이 세율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계산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세 소득 지급하는 자는 A한테 소득을 지급하면서 6만 6천 원을 원천징수 하겠죠. 그리고 193만 4천 원을 실제로 지급합니다. 6만 6천 원 가지고 있다가 B한테도 소득을 지급할 때는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겠죠. 그리고 C한테도 이렇게 원천징수를 해서 다 걷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한다. 그래서 이 각각 이 미리 걷는 것,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했고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어떤 이제 세금들을 내야 되고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원천징수라는 게 뭐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는다. 직접세인데,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에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띄어서 국가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제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는요, 음,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나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국가도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고, 뭐 교육 같은 거 고유 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를 해야만 한다 이겁니다. 왜?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개인들도 이자나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지급할 때는 개인 원칙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개인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뭐 원천징수 의무는 없을 수 있고요. 직접 이 사업소득을 이 받는 자가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징수라고 있는데요. 특별징수는 뭐냐? 이게 지금 원천징수는 이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거거든요. 이 소득세 원천징수 하는데 보통 이제 지방소득세라고 그 소득세 10%를 내지 않습니까? 이거를 소득세 어차피 징수할 거니까 지방소득세도 그냥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냐. 어차피 10%더 뛰는 거니까. 그래서 어, 특별징수를 납부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징수를 하는 것을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10%, 또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10%를 더 징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을 하겠죠. 근데 1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제 세금이 3만 3천 원이다. 그럼 이것을 원천징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96만 7천 원을 소득자는 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소득자가 지금 이거는 사업소득을 예로 들었는데 어떠한 소득들을 원천징수 의무자가 어떠한 소득들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며 그다음에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가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세금들을 뭐 어떻게 신고 납부를 해야만 하는지 라는 것을 약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자가 이제 거주자일 수도 있고 비거주자일 수도 있겠죠. 이 소득자가 만약 거주자다라고 한다면 이자 배당, 근로사업, 연금, 기타, 뭐 종합소득 아닙니까? 종합소득에다가 퇴직소득까지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소득을 받는 자 비거주자, 외국인이거나 외국을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원천징수를 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을 팔고 나갔는데 외국 가서 네가 납부해. 그러면 안 낼 수도 있겠죠. 부동산 소득이라든가 사용료라든가 뭐 인적 영역 소득, 선박 등의 임대 소득이라든가 그러니까 유가증권이나 토지 건물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가나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개인은 이제 이 사업자 하면은 개인 사업자 들어가는데 사업을 안 하는 개인도 있을 수 있겠죠. 개인도 원천 징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 간에 친구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그때는 네, 그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라 하더라도. 네. 그리고 어떤 세금들을 내느냐? 네, 소득세, 법인세, 또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소득세나 법인세가 좀 감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농어촌 특별세라고 이제 좀 약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감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세금을 좀 부담해 달라. 왜? 감면을 받은 혜택을 봤으니 농어촌 특별세도 네, 예,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납부해야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거를 매달 제출해야 되고요. 이제 1년에 뭐 한두 번씩 지급명세서라는 거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안 했다? 그러면 불성실 가산세 등 최고 10%까지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거주자를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많이 했습니다만이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소득으로 구분이 되는데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죠. 그래서 이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원천 징수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워낙 많이 했던 것들이니까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하고 지급명에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자, 이건 뭐냐? 1월 25일 급여를 갖다가 이제 뭐 근로소득자한테 지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원천징수를 해야 되겠죠. 소득을 지급할 때. 그리고 이 원천징수 한 거를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원천징수 이렇게 이행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신고 납부할게요. 라고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2월 25일 날 급여 날이다. 그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2월 10일 날 했으니까 3월 10일 날 하겠죠. 그리고 각 월급날마다 걷어서 4월 10일, 5월 10일 쭉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상환신고서가 뭐냐? 이겁니다. 네. 근로소득에 대해서 네, 우리 회사 직원이 몇 명인데 총 얼마를 지급을 했는데 소득세는 얼마 띄었고 근로소득세는 얼마 띄었고 그다음에 뭐 농촌특별세가 있다면 네, 이거 얼마 띄었다라고 이렇게 원천징수를 해서 이걸 신고 제출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매달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024년도 1년 동안에 이렇게 네, 걷어놓은 것에 대해서 이제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근로소득자들은. 또, 사업소득자들도 뭐 보험설계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월 달 연말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이제 원천지 이행상황신고서는 매달 이렇게 작성해서 냈잖아요. 근데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해야 되는데 지급명세서는 이렇게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거나 해서 언제까지 지급명세 제출하느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매달 원천징수 이렇게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한 거 있겠죠. 이거는 2월 28일까지 제출합니다. 2월 28일. 그다음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퇴직소득은 네,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지급명세는 뭐냐? 네, 이 사람이 근로소득을 내가 원천징수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을 했겠죠? 그래서 소득자가 누구냐? 주민등록번호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이제 하나밖에 없으면 연말정산이라든가 이걸 끝나버리는데, 뭐 분리과세라든가 끝나버리는데, 여러 가지 소득이 있다. 그러면 5월 달에 종합과세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원천징수 얼마를 떼야 되냐? 원천징수 세율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자 배당, 근로사업, 네,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이제 원천징수 징수를 하겠죠. 퇴직소득까지요. 자, 그렇다면, 이자소득, 우리 은행에서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를 은행에서 원천징수하고 우리한테 들어오죠. 그리고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개인 간의 돈 거래입니다. 개인 간의 돈 거래를 해서 이자를 지급할 때는 27.5%를 공제를 해야만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1,000만 원을 갖다가 이자를 줬다. 그럴 경우에는 275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하고요. 나머지 금액, 나머지 725만 원만 친구한테 주셔야만 합니다. 자,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이제 뭐 연분연수법을 적용을 해서 이 기본세율,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얼마만큼 되는지를 한번 얼마큼 원천징수 하는지를 한번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배당소득, 일반적인 배당소득, 기업체에서 배당을 받았을 때는 19.4%를 띄게 되죠.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출자 공동 사업자로서 이제 같이 우리 손익 분배를 하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27.5%를 떼게 되고요. 근로소득자는 상용 근로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제가 다른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용 근로자는 이제 6.6%를 띄게 됩니다. 일용 근로자 6.6% 어떻게 띄는지는 이따가 한번 엑셀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료보건료 이제 사업소득이요. 우리가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하는 사업소득은 3.3%를 공제한다라는 거고요. 연금소득은 이제 공적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처럼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다 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적연금, 세액공제를 받은 뭐 IRP라든가 연금저축계좌라든가 이런 데다가 우리가 돈을 갖다 불입하고 나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계좌에서 운영을 해서 운영 수익이 남았다.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이니까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띄게 됩니다. 70세 미만이면은 5.5%를 공제를 하고요. 70세에서 80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이다. 그럼 3.3% 점점점 오랫동안 받게 되면 세금을 좀 덜 적게 띄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갖다 내가 종신토로 중간에 해지 안 하고 종신토로 탈납니다. 그러면 4.4%로 고정이 됩니다. 근데 내가 나이가 지금 70세 미만인데 5.5% 이걸 내야 되는데 내가 종신형 연금을 갖다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 4.4%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80세 이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종신연금을 사고 있는데 그럴 때는 3.3%로 줄어듭니다. 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연퇴직소득에 대해서는 30% 깎아주죠. 깎아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퇴직금을 연금으로 한 10년 이상 받게 된다. 그러면 11년째부터는 60%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의 40%를 깎아줍니다. 요거. 요거는 제가 또 이거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좀 참조하셔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우리 기타 소득 중에 복권 당첨금 있죠? 복권 당첨금은 보통 22%를 내게 됩니다만, 복권 당첨금 중에 3억 원이 넘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33%를 띱니다. 5억을 받았다. 복권 당첨금으로 3억까지는 22%, 3억을 초과하는 2억은 33%를 낸다. 이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계좌에서 이렇게 연금으로 타게 되면은 이렇게 냈었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연금으로 안 타고 일시금으로 탄다거나 또 이 연금 계좌를 해지해 버린다거나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타야만 하는데 한도를 초과했다거나 그러면 16.5% 옛날에 세액공제 받은 거를 다 토해내라라고 해서요. 16.5%를 과세를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22%로 기타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퇴직소득세는 우리가 이제 기본세율로 퇴직소득 계산 방식에 따라 이것도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거 예시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만 일반적인 이자소득 뭐 1,000만 원이었을 때 14%, 140만 원 띄겠죠. 여기 이제 지방소득 10%, 14만 원에서 15.4%를 공제를 하고 실수령액은 1,000만 원에서 154만 원을 공제한 846만 원을 실제 통장으로 보내준다라는 것이죠. 요걸 한번 제가 엑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엑셀 자료 한번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자, 그렇다면, 잠깐만요. 자, 이 화면을 지금 다시 한번, 공유를요. 자, 그 일반 이자 소득이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득세 14만 원 띄고요. 지방소득세 14,000원 떼서 15만 4천 원 이렇게 뛴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54만 원이 공제가 되겠죠. 15.4%니까요. 자, 비용을 떼고 미금이 다릅니다. 은행에서 이자 1,000만 원을 받으면 15.4%를 띄는데 개인 간의 거래에서 이자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얼마를 띈다? 275만 원을 띈다 이겁니다.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375만 원을 원천 징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도 뭐 아까 15.4%였죠. 네, 똑같죠. 이자 하고요. 출자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비율은 미영업 대금의 이익처럼 27.5%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27.5%를 네, 공개하게 됩니다. 일용 근로자. 자, 우리 일반적인 상용 근로자는 이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띈다고 했으니까 그건 옛날 동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용 근로자한테 만약에 뭐 한 20만 원을 지급을 했다. 이런 일용 근로자는 6.6%였지 않습니까? 일용 근로자는 딱 계산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20만 원이 있으면 20만 원 6%를 공제하는 게 아니라 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어,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주게 됩니다.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주고요. 15만 원을 빼준 상태에서 네, 거기에서 이제 6%를 곱합니다. 6%를 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해주는데요. 이 15만 원을 뺀 금액에서 6%를 곱한 금액이 있겠죠? 이게 지금 3천 원인데요. 3천 원에 55%, 55%를 또 빼줍니다. 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빼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만 원을 갖다가 이 일용 근로자가 받았을 때는 1,350만 원, 1,350원이야. 네, 1,480원을 원천 입수하게 됩니다. 자, 5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5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결국 한 만 원 정도 뛰네요. 네, 일용 근로자들은 이렇게 일용 매일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라는 의미고요. 인적민영 사업소득자들은 네, 1,000만 원이면 아까 3.3%였죠. 33만 원을 띄게 된다. 네, 이겁니다. 사적연금소득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한 1,000만 원 더 보겠습니다. 그럼 나이가 70세 미만이다 그러면 네, 5.5%니까 55만 원을 띄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80세 미만이다 그럼 44, 33. 종신형연금이다 44. 네, 그리고 종신형연금을 타고 있는데 나 80세 이상이다 그러면 33만 원을 띄겠죠. 유리한 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 사적연금을 1,000만 원을 탔을 때는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뛰는데 내가 이거 연금 왜 수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해지를 하거나 그러면 165만 원을 띄어버립니다. 확 차이 나죠? 그래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게 또 훨씬 더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해 보입니다. 뭐 급하면 할 수 없이 뭐 세다 써야 되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안 세다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기타 소득은 지금 한 20%를 낸다고 했는데요. 20%. 그래서 2,220만 원 내겠죠. 22%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적 영역 기타 소득이요. 프리랜서들한테 그 사업 기타 소득을 준다거나 저도 이제 강의 나가고 이제 이렇게 기타 소득을 받게 됩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약간 한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1,000만 원에서 네, 이제 필요금 60% 인정해 줍니다. 필요 60%. 그리고 1,000만 원에서 60%, 600만 원 그럼 400만 원 아닙니까? 400만 원에 22% 이렇게 뛰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에 22%는 네, 88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 대비 8.8%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의미죠. 사업소득은 3.3%인데 기타 소득은 8.8%다라는 게 필요경비 60%를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산이 된다. 것이고요. 자, 복권에 당첨됐다. 복권에 만약에 1,000만 원 당첨됐습니다. 그럼 얼마 뛴다? 22%를 뛴다. 이겁니다. 물론 뭐 로또 복권 1,000만 원 당첨됐다 그러면은 그 로또 복권 사기 위해 1,000원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빼줍니다. 그래서 9,999만 9천 원에 대해서 네, 이렇게 22%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만약 2억 원을 받았다. 그 3억 원 이하는 22%였지 않습니까? 4,400만 원을 띄게 된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3억 원을 넘어가 볼까요? 5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5억 원의 22%. 네, 아닙니다. 1억이 아니에요. 왜? 일단은 3억까지는 20% 한다 그랬죠? 그래서 5억에 3억을 뺀 금액은 33% 공개한다 그랬죠? 30%. 그래서 네. 이 3억 원까지는 22%니까 3이 6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여기 네, 6천만 원인데 이제 2억 원은 33%이기 때문에 30%이기 때문에 2, 3은 6도 6천만 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1억 3,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지방소득세까지 해서요. 네,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복권에 보통 당첨되는 분들이 보통 로또 복권 20억씩 받지 않습니까? 20억씩 한번 받아볼까요?
20억씩 받았을 때 세금을 얼마 내느냐? 네, 3억까지는 22%, 네, 그다음에 3억을 넘어가는 부분은 33%를 적용하게 되면은 네, 총 지방소득세까지 6억 2,700만 원을 공제하고 13억이 지금 통장으로 들어가네요. 세금 꽤 많이 네, 원천징수가 되네요.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 네, 복권당첨금은 이제 경비 인정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우리가 원천징수가 뭔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천징수가 뭐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뭐 어떤 소득들을 원천징수를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엑셀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 징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이대로만 이렇게 적용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알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